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처음에 아들이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이 기재 고생이 시작이라는 말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하던 것을 후회할 정도였죠. 며느리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생기면 아들의 앞에서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와 갈라서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앞길을 망치는 부모는 되게 싫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참고 참아주었죠. 정말로 참을 인자를 몇 번이나 속으로 되새겼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라고 바랬던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이 때문이라도 철이 들겠지 싶었던 며느리는 전보다 더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손주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예민함을 더하는 것처럼 했으니까요. 유독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사소한 일에도 전보다 더 예민하게 굴었고 태도는 전보다 더 까칠해졌죠. 아무리 제가 며느리와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해도 며느리와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다 더 심한 것은 며느리의 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예민하고 화가 난다며 우리 아들을 저희 집으로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분명 며느리도 다른 집의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내 아들도 우리 집의 소중하고 귀하게 키운 자식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참아주기엔 너무 선이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는 저를 말리더군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아무래도 내가 밖에서 일만 하고 육건을 도와주지도 못했으니 화날 수밖에 없지. 넉넉한 살림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화내지 말고 엄마 며느리 좀 예쁘게 봐줘. 그래도 손주 넣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아줘요. 당사자인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아들을 대하는 며느리의 행동은 나날이 더 심해져만 갔어요. 하루는 아기 기저귀를 갈 때 아들이 물티슈 좀 늦게 가져왔다면서 우리 집으로 쫓아내지를 않나.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좀 씻고 나오는 사이에 빨래가 개어져 있지 않다고 화를 내면서 쫓아내질 않나. 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지 않냐며 화를 내지를 않나. 정말 아들의 쫓아내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했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유가 많았습니다. 심하게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오는 아들을 보고도 꾹 참으면서 며느리를 달랬어요. 다행히 아들과 나의 노력이 통했는지 며느리는 손주를 돌보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언행에서 이상함을 느낀 것은 손주가 조금씩 커갈 때였죠. 하루는 자리를 비운다는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를 보러 아들 집으로 갔을 때였어요. 손주 위에 분유를 타고 있는데 탁자 위에 작은 쪽지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저 보란 듯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쪽지를 떼서 살펴보았는데 아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쪽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제가 바빠서 집 청소를 못했으니 바닥 좀 닦아주시고요. 냉장고에 반찬 정리를 깔끔하게 못했으니 그것도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녁 8시 넘을 수도. 날짜가 끼어있는 구문, 대화, 주제 전환 또는 인용문 다음에는 쉼표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붙여주세요. 며느리가 남긴 쪽지에는 부탁이나 요청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 쪽지를 보니 뒤통수가 얼얼하더군요. 이해가 나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쯤으로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더 웃긴 건 말이죠. 그런 쪽지가 이날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며느리가 남긴 일을 하나라도 하지 않았거나 마무리가 허술하다 싶으면 사회보란 공기를 만들면서 저를 불편하게 했고요. 내가 시어머니고 이 집안에서 어른인데 오히려 제가 불임을 당하고 있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 제일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바라만 봐도 예쁜 손주 며느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겠죠. 그 손주를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단점이 보이면 대뜸 우리 아들을 탓하는 겁니다. 못난 구석은 전부 우리 아들 때문이라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낳은 부모 앞에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먹성이 좋아? 이러다가 돼지라도 되면 어쩌려고. 아휴, 다른 집 애기들은 잠을 그렇게 많이 잔다는데 얘는 맨날 일어나서 놀아달라거나 누구에 닮아서 놀기를 좋아하는지 딱 그 일을 빼닮았네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어머니 손주가 분유값으로 드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카드 명세서에 분유값만 보더라도 앞이 캄캄해요. 나중엔 얼마나 힘들게 할까 걱정도 되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정말 징그럽게도 남편이랑 닮아서 정도 뚝 떨어질 정도라니까요. 아니, 내 배에서 왜 이런 애가 나왔는지 한숨을 쉬면서 아들에 대한 험담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정말 화는 뚜껑이 열릴 만큼 났지만 옛날과 다르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 생각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몸이 힘들리 자식을 예쁘게 볼 의욕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도 전부 사라졌던 것이겠죠.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기다렸어요. 그때마다 가만히 제 넋두리를 들어주던 남편 생각이 절로 나네요. 일은 나이에 떠난 남편이지만 그이는 항상 말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당장 힘들면 주변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참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다 보면 언젠간 다우신 마음도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난 당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길 원해. 알겠지?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당신 건강만 상하니까 내 걱정은 바로 당신이야. 제가 사람과의 관계나 힘든 일을 겪으면 항상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주었거든요. 참 고마운 남편이었는데 나보다 너무 이른 시간에 제 곁을 떠난 남편이 오늘 같은 날은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아마 그날도 며느리와의 충돌이 있던 때였을 거예요. 너무 우울한 마음에 오랜만에 남편을 찾기로 했죠. 오랜만에 찾은 남편의 납골당에는 이상한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남긴 메모인지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제 친구에게 진 빚을 갚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가족과 연락되시는 분은 꼭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가족관계 되시는 분께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남편 친구라면서 꼭 연락을 달라는. 메모에는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간절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납골당을 낳아서 쪽지에 적힌 번호로 곧장 연락을 했죠. 수화음이 몇 번이나 들렸을까요?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제 기억 속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누구지 싶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여러 번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제 머리에는 남편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남편과도 둘도 없을 절친처럼 지냈던 사이였어요. 제가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을 쉽게 떠올린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남편과 매우 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준 형편이 달라도 끝까지 남편을 믿어주면서 친하게 지냈던 남편. 남편은 지금도 종종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긴 듯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했죠. 그랬으니 그 친구는 제게도 고맙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 친구의 목소리는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좋더군요. 아이,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옛 친구가 이 세상에 없다는 소리를 들은 게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제가 못해도 장례식은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연락도 쉽게 못했네요. 잘 지내셨죠? 한데 남편이 그 친구라는 사람이 사준 음식 중에서 난생 처음으로 치즈라는 것을 먹어보았다며 항상 치즈를 먹을 때면 친구와 보내던 그 시절이 기억난다던 남편이 떠올랐죠. 남편의 친구는 남편의 묘를 끝내 친구들에게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사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성격이 너무 좋으면 피해를 본다는 말도 있잖아요. 딱 남편이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는 남편의 친구 목소리에 저는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친구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무렵에 아팠거든요. 그때 하늘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게 운명일까요? 친구의 묘가 우리 아내 옆에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운명은 정말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간 제 부인이 친구와 잘 지내야 한다고 선물을 줬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남편의 친구는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랑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가져다 둔 사진을 보게 되었고, 자기 아내 옆에 있던 사람이 정말로 자신과 친했던 친구의 묘임을 알게 된 거죠. 그 뒤로는 저한테 연락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고요. 사실 남편 친구의 이런 노력이 전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외로 나간 지 오래라 남편과는 드물게 연락만 나눴던 사이였거든요. 그런 사이였으니 저야말로 남편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울면서 말을 했어요. 세상에, 사실은 그때 저도 연락만 닿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당신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마당에 제가 뭐라고 연락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당신이 소식을 듣고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남편이 뭐라고 지금 당장 들어와서 장례식에 오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이 이후에도 남편의 친구와는 옛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아마도 그때 불렀다 한들 최소 심하이처럼 시간 맞춰서 오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대는 외국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부리던 시기라 힘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아내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냈으니 저도 사실 아내가 죽고 이 친구도 쉽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섭섭하고 우울했는지. 친구는 제가 사업으로 힘든 초기에 제게 돈을 빌려주기도 해서 꼭 갖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축의금이라는 걸 들었을 때는 재수 씨, 울면 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돈에 대한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 말이에요. 친구의 투자 덕에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결혼하고 난 뒤에 정말 남편에게 화를 많이 냈던 대목이기도 했거든요. 분명 우리 축의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 특히나 남편의 경우에는 평소 인덕이 많았기에 축의금이 적지 않게 모였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살림에 보태면 그래도 신혼 때는 그럭저럭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축의금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여기서 실마리를 찾게 되니 뭔가 그동안 남편에게 화를 냈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조금은 사정을 물어볼 것을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 남편 생각에 젖어서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향한 제 무거운 발걸음과 달리 집에서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죠. 현금 받가지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당신이 제대로 따박따박 돈만 잘 벌어왔어도 내가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약했어. 당신이 혼자서 벌어다주는 그 돈 내 마음에 절대 차지 않거든. 그 돈으로 어떻게 나랑 당신 자식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이 너무 적으니 내가 밖에서 일할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아들의 월급이 오늘 문제 핵심이었는지 투덜대는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오늘은 아들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며느리에게 대꾸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그렇게 작게 벌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 다른 집 남편보다는 내 벌이가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당신이 집에서 육아한다면서 모두 전담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막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돈을 다 벌어온다고 쳐. 그러면 육아 전부 당신 혼자서 감당할 거야. 우리 엄마 손 빌리지 않고 그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더 큰 소리 나오기 전에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것이 드물었기에 며느리도 조금은 놀란 듯 빠르게 대꾸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내 격해진 감정이 다 느껴지도록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현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내가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집에서 가만히 육아하면서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육아가 쉬워 보이면 당신이 알아서 하든가. 나는 자식이고 뭐고 모르겠으니까 당신 알아서 다 하라고. 그 다음에는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밖에서 듣다가 참지 못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며느리도 갑자기 등장한 내 모습에 놀랐는지 둘이서 현관으로 들어온 저를 보고는 벙찐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자기 아내한테 아무리 그래도 큰 목소리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참고 잘 타일러서 말을 해야지. 그리고 며느라가 너도 잘한 건 없어.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남자한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건 너도 잘못했다.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저는 그 누구의 편도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편을 들게 되면 어느 한쪽은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빠르게 다시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도 이가 자식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요. 나는 이 집안에 손주 넣으면서 사놓을 정도 생겨서 너무나 슬프고 힘든데 그런데 편은 아무도 없네요. 제가 그냥 이대로 콱 죽어버려야 속이 시원하시죠? 아니야, 내가 다 사놓을 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런 거지네. 알았어요. 그냥 제가 이 집에서 나갑니다. 나가요. 산후 우울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나가야 된다고 현관을 열고 정말 달려나가려는 며느리를 급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달래면서 일단 진정을 시켰죠. 산후 우울증이라는 며느리의 말에 전 갑자기 며느리가 짠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저는 방에 박혀서 나오지 않는 며느리는 놔두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까 보니깐 내 일자리가 영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더구나. 아이, 그래. 내가 아무래도 돈은 좀 벌지만 계약직으로 항상 일을 하니 많이 불안했던 모양이야. 내가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한테는 안정적이고 수익도 좋은 직장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께 연락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기다려봐에 저는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일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기술자로 있었지만 대부분이 계약직 생활을 했거든요. 돈은 많이 받고 있었지만 매번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아들이었기에 며느리가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불안감은 막 출산하고 산후우울증을 불러왔을 테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아마도 불같이 예민해진 며느리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도 내 말에 동의하는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면이 상하더라도 남편의 친구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가 아들의 일자리를 하나 잡고 싶어서 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워낙이 바닥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기도 해서 최근 집에서 트러블이 있던 모양이에요. 염치불구하고 아들이 일할 자리 하나 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 목소리는 어느덧 간절함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더군요. 남편의 친구도 이러한 제 심정을 느꼈는지 좋습니다. 최수지가 말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희가 또 아드님이 아는 일이랑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제가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드님 이력서를 제가 드린 명함에 있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너무 고맙더군요. 남편에게 받은 빚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에게 줄 월급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아들에게 얼른 알렸어요. 그래도 혹여 아들의 자존심이 다칠까 염려가 돼서 남몰래 조심스레 부탁한 사실은 쏙 빼고 전달을 했죠. 아들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줘서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아래 위로 열심히 흔들면서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며느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나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연봉도 지금 2배로 올려주는 일자리 구했어. 이제 당신이 힘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우울증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언제든지 치료받으러 가. 앞으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뭐든지 다 챙겨줄게. 신이 난 대신 안에서 설명하는 아들의 모습에 참 많은 생각이 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불화는 잘 넘어가나 싶었어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다행히 점차 활력도 찾아갔고 평소에 의욕 없이 지내던 모습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며느리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했지만 차츰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정신과에 보내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며느리의 상태가 걱정스럽기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많이 나아졌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 언제 어떻게 감정이 올라와서 사람을 해칠지 모르니까. 내가 보는 월급은 전부 아끼지 말고 며느리 위해서 쓰렴. 혹시라도 모자라면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니? 그러니 넌 우선은 며느리를 1순위로 생각하고 살아야. 아들은 처음에는 제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갑자기 지출도 늘어나고 육아에는 갈수록 많은 돈이 들기 시작했으니 거절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아들을 직장에 보내놓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내 속에 무언가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대로 주려다가 혹시 말로 받은 격은 아니었을까 걱정이 제 머릿속을 가득히 채웠고요. 내가 괜한 일을 한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요. 용기를 내서 남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지요? 제가 아들에게 듣기로는 연봉이 너무 큰 액수던데.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받기에는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해서요. 걱정하는 내색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남편의 친구는 껄껄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재수 씨, 좋은 직원을 구했습니다. 재수 씨랑 제 친구가 자식 농사를 정말 잘했으면 아들이 정말 잘하던데요. 역시 일도 정말 잘하고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일을 잘하는 친구를 구하는 것은 아예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오히려 제가 더 고맙죠. 좋은 직원이 어깨를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다행히 아들은 회사에서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남편의 친구의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의 친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듯 재수 씨, 사실 부탁이 있는데 지금 시간 좀 있으신가요? 아, 예,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시죠? 갑자기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니 조금 걱정이 되어서 초조하게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로 뜻밖의 일이었죠. 사실 재수 씨가 제 친구 녀석을 만나기 전에 은행을 다니셨잖아요. 그때 회계 자격증도 막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력을 살려서 저희 회계팀에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아드님에게 들으니 손주가 이른 나이에 벌써 유치원에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저도 도움이 조금 되고 싶어서요. 제가 친구한테 빚진 것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갚아야죠. 정말로 뜻밖의 제안이라 잠시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들 녀석은 이미 남편 친구에게 손주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놓았는지 남편 친구는 손주가 유치원을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더군요. 맞아요. 산후우울증에 걸린 며느리가 손주를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미리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아직 남편이 남겨준 돈도 있고 해서 제가 도움을 조금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남편의 친구에게 고스란히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남편의 친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저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기도 하고 저도 노후를 위해서 조금 돈을 벌어두면 좋겠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나이도 나이이고 이렇게 줄줄이 소시지처럼 딸려서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나 염치가 없다는 기분이 들어서 거절했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끈질기게 연락을 해서 자꾸 회계팀으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쯤 되니 조금 의문이 되더라고요. 왜 나를 귀찮게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니, 저도 근거 없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가 그 증인이고요. 예전에 그 녀석이 제게 자랑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쉽게 남한테 돈을 맡기거나 하는 애가 아닌데 결혼하자마자 전부 재수 씨가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요. 그 녀석 성격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 씨에 대한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인맥으로 사람 쉽게 쓰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아드님 이력서도 정말 꼼꼼히 잘 펴보고 많은 자리에 배치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같이 일하시죠 네. 정말 단호한 태도로 말을 하는데 저도 이쯤 되면 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제 마음을 돌려서 한번 일해보잔 생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며느리의 병원비와 손주의 간식비 정도는 아들에게 보태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이 일은 일단 아들에게만 말하기로 했어요. 산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제가 일을 다닌다고 말을 해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늘려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제 다짐이 얼마 안 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을 나가기 시작했으니 손주를 봐주는 시간은 주말 빼고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주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 며느리도 조금은 편하게 손주를 볼 수 있겠지 싶어서 그냥 놔두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모성애란 게 있나 싶을까요?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죠. 처음으로 평일에 월차를 쓰고 아들의 집에서 손주를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손주를 위해서 뺀 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갔죠. 그런데 정말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주를 저 혼자 보게끔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제가 손주를 보는 동안에는 내내 누워서 뒹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다리를 벅벅 긁고 말이에요. 마치 친구에게 들었던 백수 같은 행동을 며느리가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아이 보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울고 있으니 아이를 봐야겠고 정말 정신이 없었죠. 밖에서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들의 인기척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그러나 며느리의 행각은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아들이 들어오니 갑자기 물을 달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해서 물을 떠서 가져다주는 아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아무리 우울증으로 맘고생을 한다고 해도 며느리의 태도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말이죠. 리모컨이 조금만 멀리 있으면 리모컨하고 가져다 달라는 듯이 발로 리모컨을 건드리고 심지어 졸리니까 불 좀 꺼달라고 칭얼거리기까지. 내가 아들을 괜히 낳았나 싶을 정도의 후회가 생길 정도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산후우울증이 나아지기를 기도했어요. 바랐던 건데 이렇게까지 재발아진 행동을 하길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다 며느리를 위한 배려다 싶었던 것들이 결국은 며느리에게 완장을 채워준 꼴이 된 거죠. 그날은 그래도 어떻게 참고 넘어갔지만 제가 참다가 터져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밥 시간을 놓쳐서 며느리에게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고 부탁했던 날이에요. 이날도 어김없이 손주를 제가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들은 줄 아세요? 라면이요. 꿀렁크에 하나 본다고 지금 유세 떨고 싶으세요? 아, 요새 남편이 직접 좋은 데 들어갔고 잘 보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픈 사람부터 배려하셔야죠. 저 아직 환자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메를 끓여서 대령하라. 어머니에게 신경 쓸 여력 없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마시고 애나 잘 봐주세요.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는 참지 못하고 복발하고 말았죠. 저는 단전에 서 있는 힘껏 끌어모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 우울증 방패 삼아서 우리 아들을 부려가며 편하게 살고 있는 거 모르는 줄 알았니? 저번에 내가 아는 행색을 보고도 내가 한 번은 참아 넘어갔다. 요즘은 아내한테 잘하는 아들이 사랑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말이다. 그런데 뭐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뭐가 어쩌고저쩌 1년이 넘어가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여 이렇게 자기 자식을 봐주고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지금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고 큰 소리를 쳐.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큰 소리는 되려 제가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나갔으니 말이에요. 저는 혹시나 아들이 사고라도 칠까 싶어서 얼른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던 모습은 평소의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린 뒤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내 식모냐? 네 노예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내가 끝까지 대여해주니까 아주 우습게 알고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 들어 빨리 사과 못해. 그렇게 무서운 아들의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아들은 하염없이 사과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며느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놀라서 멍하니 있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도 정신이 못 차렸는지 환자 행세를 하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생각만 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아. 내가 사놓을 쪽으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대하면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불이 애를 내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냐고. 난 절대 사과 못해 가니 그 끝에 고개를 들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를 놓고 지갑에서 내 명함을 찾아서 바닥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함을 잘 보라면서 며느리의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아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쳤어요. 이 회사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없었을 거야.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우리 엄마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먹고 쓰고 노는 돈, 그 돈은 한 푼도 없었던 돈이야 라고. 넌 도대체 엄마가 될 생각은 있니? 아이는 항상 뒷전으로 두고 노는 거라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평생 자빠져 쉬게 해줄게. 어느 때보다 강한 태도로 나가는 아들의 모습에 저와 며느리 모두 깜짝 놀랐고 특히 며느리는 눈에 크게 뜨면서 갑자기 관자놀이를 쓴 만지더니 제품에 있던 아이를 쏙 빼들고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랑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그렇게 밖에서 돈 벌 때 우리 둘이서 이 공간에서 뭐 하고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그게 큰 소리 칠 일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픈 나이 작은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주 모성에 가득한 엄마인 척 가증스럽게 굴더군요. 그러나 이미 아들도 나도 지칠 대로 지쳐서 속아줄 기력조차 없는 상태였죠. 아들은 이날 이후로 며느리와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래도 잘 타일러서 살아보라 말했지만 아들의 결심은 단단했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양육권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알아보고 다녔죠. 다들 아시잖아요. 아빠의 입장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해요. 아들은 제게 말했어요. 절대 내 자식을 저 여자 손에서 키우지 않겠다면서요. 아들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다니자 이 일이 남편의 친구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유능한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었어요. 저는 물론 한사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더군요. 자세한 내막도 언급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신뢰라는 생각으로 변호사도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니 일은 슬슬 풀렸어요. 정말 유능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둔 CCTV를 증거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CCTV에는 아이를 방치하고 누워만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데도 며느리라는 사람은 그저 TV를 보면서 깔깔거리기 바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면서 아이 쪽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는 것도 여러 번 보였으니까요. 아들은 이런 장면을 수시로 봤던 걸까요? 아들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플까? CCTV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들은 덤덤하더군요. 이미 자기 아내에 대한 생각을 모두 정리한 듯한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자신이 키워야 한다며 변호사에게 자신의 생금을 어필하더군요. 변호사는 주변의 증언도 필요하다고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가 물었고 저는 며느리가 단 한 번도 손주를 데리러 가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 사실을 말하니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유치원에 데리러 온 적이 없다고 주변 증언을 받아냈죠. 그리고 끝내 우리는 단독 양육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처럼 평생 혼자가 되고 말았죠. 아들은 지금 예전과는 달리 너무 행복한 얼굴로 손주와 지내고 있어요. 저도 물론 손주와 오붓하게 데이트도 즐기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둘 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에 많은 시간을 손주와 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의 친구가 우리 가족을 배려해서 제 근무 시간에 조금 줄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오고 난 뒤에 시간은 전부 함께 지내고 있네요. 그리고 요즘 아들과 저는 새로운 다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배운 사실 중에 하나가 무작정 참는 게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좀 더 커서 진짜 가족은 아픔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이겨내는 사이라는 거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다며 마침표를 추가했습니다. 있는 것도 다 그 힘 덕분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